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가슴 통증, 흉통이 지속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에 있어서의 흉통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서 증상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데요. 심근경색증도 그렇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으로 설명되는데요. 관상동맥이 막힐 수 있는 위험 요인들, 또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흉통의 특징적인 증상도 궁금한데 오늘은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나훈아의 잡초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 심장이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 질환에 대한 부담을 갖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히 짐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근경색증은 초기 사망률은 물론 재발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고 하는데요. 이 위험에 비해서 질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장이신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심장 질환은 또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제 신경도 많이 쓰이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험한지 사실 좀 막연한 두려움만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이 심장 건강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의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상당수 암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예방 치료가 많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심장병은 무서운 게 이게 질병에나 또 징후 없이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 또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회장님도 집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치료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심장만 살리고 뇌는 뇌사에 빠져가지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자, 심근경색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관상동맥, 피떡, 또 심장근육괴사. 이게 좀 단어 자체도 좀 무섭거든요.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일단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심장 동맥이 이제 그 동맥경화증,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는 거죠. 그런 걸로 막혀가지고 이제 피 공급이 차단되거나 또는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저희들이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돌연사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심근경색이란 것은 심장 동맥 안에 있는 기름때, 그 동맥경화들이 서서히 쌓이다가 갑자기 터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기름 덩어리들이 혈관 속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돌아다니던 어떤 우리 몸의 물질들과 만나가지고 피떡이 됩니다. 혈전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갑자기 관상동맥 내에 있는 피 흐름이 차단되거나 막히기 때문에요. 피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 근육이 썩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 근육의 괴사, 썩는 게 결국은 심근경색, 이게 급성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 심정지, 그로 인해서 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연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돌연사는 그냥 갑자기 증상이 발생해가지고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 돌연사의 대부분은 치명적인 부정맥인데 그 원인의 80% 정도가 심장 혈관 질환이에요. 즉 심근경색증이거든요. 그리고 약 그 첫 증상이 40% 정도에서는 그냥 사망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이에요. 굉장히 예방이나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협심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도 협심증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데요. 상대적으로? 예, 심근경색에 비해서요. 심근경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혈전, 피백에 의해서 피가 완전히 흐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협심증은 동맥경화가 진행을 해가지고 심장 혈관에 내강이죠. 심장 혈관을 꽤 많이 망된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피는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뭐 추위 또 운동을 한다 할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피 흐름이 조금 느려지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면 생명에는 또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안심해도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심증은 혈관이 좀 좁아지고 그런 거고 심근경색은 이제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심근경색은 이게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두려운 것이죠. 이 초기 사망률이 높고 치료를 했더라도 재발할 경우에 사망률은 더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게 심근경색의 무서운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근경색이 발생해가지고요. 첫 1시간 내에 사망률이 40%예요. 나머지 분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면 현재 우리나라 사망률은 30일째 한 대략 한 6% 정도, 또 1년째는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상당히 높은 사망률이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고요. 일단은 병원에서 퇴원하면 상당히 많이 안정적으로 거의 장수를 누릴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간혹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근경색 자체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최근에 약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조기에 진단을 해가지고 빨리 또 뚫게 되면 사망률이 현저하게 또 낮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꼭 그게 너무나 이렇게 어둡게 암울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생겼던 어떤 심장 근육의 손상이 좀 후유증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심근경색이랑 심장 근육이 썩는다 그랬죠. 이게 그 피가 공급이 안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 근육이 많이 썩습니다. 그러면 이 썩는 근육은 일을 안 하게 되죠. 못 하게 되는 거죠. 심장이 하는 일이 펌프질이죠. 심장 근육이 쥐어짜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태, 이제 의학적으로는 심부전 이렇게 부릅니다. 심부전이 이제 악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피 공급을 잘 못 해주니까 숨이 차고 또 가슴도 답답한 증상, 또 갑자기 또 부정맥 때문에 급사하는 것도 일어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빨리 생길 때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빨리 뚫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빨리.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있겠죠.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심근경색 얘기할 때 앞에 급성 심근경색 해서 이제 급성이 붙잖아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심근경색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급성입니다. 급성인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심근경색증이 있어요. 그 아주 운이 좋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급성, 진구성, 오래된 심근경색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그냥 이게 막혔는데 증상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체했다, 소화불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고 저절로 우리 몸의 다른 혈관에서 피 공급이 돼가지고 막힌 부분들이 뚫어지거나 또는 살아나는 경우들이 덜 스스로 있거든요. 뚫린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경우는 이제 급성은 아닌 거고 그게 뭐 자연 치료가 되면서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 그때 이제 급성이 없는 거고요. 자, 심근경색의 이제 원인이 궁금한데요.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지금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은 동맥경화입니다. 기름때가 심장 안에 혈관 안에 끼어가지고 갑자기 파열이 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동맥경화하고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 특히요, 젊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당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예. 이제 서서히 쌓이다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생기는 것이죠. 예. 그 심장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빠른 대처일 텐데요. 예. 그 심근경색증의 좀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흉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특징적으로 왼쪽 가슴이나 가슴 중앙부, 흉골 하부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통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통증은 쥐어짜는 것 같고, 묵직하고, 누르는 것 같고, 압박하는 것 같고, 이런 게 특징적이고요.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의 다른 점은 통증이 20분 이상 계속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많이 아프고요. 예. 당연히 이제 심장 근육이 썩게 되니까 통증이 많이 흐르고, 또 식은땀도 흐르고 너무나 통증이 심하고 혈압이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메스껍고 구토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흔히 가슴 가운데 쪽에만 통증이 나오는 경우는 환자들이 체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위장병이다 생각을 하고 뭐 약국에서 위장약 사 먹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고 또 숨이 차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증상 발생하고 6시간을 저희들이 골든타임으로 보는데요. 그 이전에만 뚫어주면 상당히 예후가 좋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가슴이 이제 아프고 흉통이 있고 네. 뭐 좀 식은땀이 난다거나 혹시 뭐 좀 구역질 같은 게 난다거나 그런 증상도 있습니까? 그렇죠. 특징적으로 묵직하게 누릅니다. 그러니까 뭐 손가락으로 콕콕 쪼신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아팠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팠는데 저녁 밤까지 몇 시간 동안 아픈데 일상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아니고 심한 통증이 묵직한 느낌, 누르는 것 같고 쥐어짜는 것 같고 이게 가슴 가운데 그리고 왼쪽 또는 심지어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요. 막 식은땀이 많이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메스껍고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전조 증상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의심을 해보고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건데 혹시나 그냥 흉통이 없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이나 또 당뇨가 오래된 경우 또 그러니까 할머니들 이런 경우는 통증이라기보다도 가슴이 숨이 차다라고 호소를 하셔요. 근데 숨이 찬 경우는 괜히 우리가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흉통을 숨 차는 것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특히 오래된 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이상한데라고 느끼면서 생기는 심근경색증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고요한 심근경색증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그런 경우도 아주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숨이 찬 느낌, 가슴이 답답한 느낌 이런 것이 스르르 지나가는 그런 심근경색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드물고. 그럼 이제 일종의 전조 증상인데요. 이게 흉통이 왔다가 다시 또 사라지기도 합니까? 없어졌다가 또 다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혈관이 막혔을 때 심장 근육이 썩으면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요. 운이 좋으신 경우에는 혈관이 피떡들이 저절로 싹 녹으면서 혈류와 피가 쭉 다시 개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증이 거의 정상처럼 완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막히게 되면 또 통증이 생기고 그때는 또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미리 좀 예상할 수 있는 방법, 심장 초음파 하면 미리 좀 알 수 있나요? 이런 거? 심근경색 진단은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통증 가장 중요하고요. 세 가지를 꼽는데요. 통증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전도입니다. 심전도. 심전도. 그다음에 이제 피 검사 내에서 심장 근육이 손상이 왔을 때, 썩었을 때 피 검사로 나오는 검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심근경색증이면 심장 근육이 썩어서 움직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에 심장 초음파로도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심장이 극심하게 아프고 흉통이 있으면은 스스로 119 전화하기도 힘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증상이 생기고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주위에 도움을 빨리 요청하는 게 좋고요. 예. 특히 이제 나이가 고령이면서 이제 위험인자들이죠. 고혈압, 고지혈증에 당뇨, 담배 하시는 분들, 또 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증상들을 평소에 좀 숙지를 하셨다가 예. 그런 비슷한 증상이라도 나오면 119로 전화하거나 아니면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좀 도움을 구하는 게 맞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응급 상황으로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 그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그 뚫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가장 먼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병원에 오면 이 흉통을 일단 호소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5분 이내에 심전도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전도를 찍으면은 전형적인 경우에 심근경색증은 바로 진단이 되거든요. 바로 진단되고. 네, 바로 진단이 되면 응급실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심근경색 환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뚫을 준비를 하고 또 저희 뚫는 곳이 심장혈관 조용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쪽으로 환자를 바로 올려서 이제 관을 심장혈관에다가 넣습니다. 동맥을 통해서요. 팔목에 있는 혈관이나 또는 대퇴부,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약을 뿌려가지고 막힌 혈관이 있는가를 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 철사를 넣어가지고 막힌 부분을 뚫고 풍선이나 이제 스텐트, 볼펜 스프링 같이 생겼거든요. 스텐트 시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뇌혈관 질환에 쓰이는 그런 스텐트 시술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로 거의 절반 정도는 동맥경화에 기름때가 맥혀가지고 생기는 뇌경색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피떡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떡을 바로 녹이는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뇌와 관련돼서 막히든 뭐 심장과 관련돼서 막히든 원인도 약간 비슷하고 어디가 막히느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빨리 이제 이게 뚫어주는 게 뭐 환자 오면 막 뛰어가시겠어요. 뛰어가기도 하고요. 뭐 제일 어려운 것은 이제 뭐 좀 새벽 3시경에 오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새벽에 또 오면 또 가셔야 되니까요. 또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또 생명을 구하고 계신 거네요.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치료를 했는데 뚫었는데도 이게 좀 뭐 완치가 안 된다거나 이게 뭐 후유증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좀 더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긴 한데요. 일단 저희들이 뭐 웬만한 경우 성공률은 거의 뭐 98~99% 됩니다. 다 되고. 일단은 혈관 조영실에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을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인데 이제 심장 근육이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죠. 그러니까요. 심장 근육이 많이 썩어가지고 심장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심부전이 악화된 경우로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심장 쇼크라고, 쇼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크에 빠져가지고 오신 분들은 혈압도 안 잡히고 또 거의 이제 심장도 안 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만 오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요즘에는 이제 에크모 설치하고 빨리 뚫어가지고 또 심장이 피공급을 하면 또 심장이 싹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가 제일 보람된 경우긴 한데.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혈관이 너무 많이 막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한 군데를 뚫어서 스텐트로 시술할 정도가 아니고 뚫기 너무 힘든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빨리 또 흉부외과 흔히 이제 요즘에 필수 의료죠. 흉부외과 팀에 연락해가지고 또 심장을 이제 개용술 가슴을 열어서 다시 풀어야겠네요. 하는 수술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많이 치료를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계시다 보면은 좀 늦게 오셔서 안타까운 경우 또 실제로 많이 보시겠어요. 또 좀 가슴이 좀 아프죠, 그죠? 예. 그렇죠. 예. 특히 젊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는 젊은 조금. 분들이 그 특히 조심해야 하는 좀 고위험군이 있겠죠. 뭐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예방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요즘에는 이제 130 수축기 혈압 조절하게끔 돼 있고, 고지혈증, 흔히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이라 그러거든요. 이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거,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당뇨도 적절하게 조절하고요. 이 네 가지만 잘 조절하면 한 절반, 50-60%의 심근경색하고 뇌졸중은 조절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고지혈증만 잘 조절하더라도 대략 한 40% 정도의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을 예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특히 이제 운동 부족이나 또 복부 비만이 요즘에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 비만하거나 특히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또 50-60대 젊으신 분들은 담배 피시고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왔을 때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위험 높아지고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심근경색 연구 회장직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심근경색 연구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심장내과 의사 중에서 이제 심근경색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나라 심근경색증 환자의 현황을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신 분들 환자를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우리나라의 통계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 이제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대국민 홍보 활동도 많이 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나 또 어떻게 또 예방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빨리 이게 진단이 되고 빨리 병원에 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또는 앰뷸런스 안에서 어떻게 진단을 할까, 심전도를 어떻게 앰뷸런스 안에 넣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뭐 대국민용 홍보 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장이신 경희대병원 심장내과의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빠담빠담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속이 쓰리고 뭔가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도 들고 명치 끝이 아프기도 하고 가슴 통증도 있고 목에 이물감에 기침도 증상일 수 있는 질환,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 역류성 식도염부터 의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진단이 늦어지기도 할 텐데요.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류성 식도염. 제 주변에도 치료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흔한 질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역류성 식도염은 일종의 우리가 요새 살찌는 것도 병이라 그러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선진국형 질병이랄까요? 그러니까 소위 좀 잘 먹게 되면서 환자가 증가하는 그런 병 속에 역류성 식도염도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구의 약 한 20 내지 40% 정도는 앓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식생활이 바뀌고 헬리코박터 감염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역류성 식도염 발병이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한 10 내지 20% 그러니까 10명 중 한두 명이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병의 특성이요. 완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평생 증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도 더 주변에 치료받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이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증상 없이 진단받는 경우 초기로 보면 될까요? 이게 사실은 아무 증상이 없이 꽤 진행된 경우를 보기도 하고요. 예. 전형적인 가슴 쓰림 증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진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말의 식도라는 질환까지 넘어가서 식도암으로 발견되기 전 단계가 하는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환자의 경우 오히려 역류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경우도 3명 중 1명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증상 없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무조건 초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미 진행된 사람이 아무 증상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 정도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그럼 위내시경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내시경 검사로 전형적인 경우는 산이 식도로 역류가 되면 식도가 산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예. 염증이 진행되면서 식도가 손상되는 게 점막까지 손상이 될 경우에 우리가 미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점막에 손상이 있어서 점막 표피가 날아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란성까지 있으면 사실 아주 정확한 역류성 식도염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약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미란성 식도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정상에 가까운 소견을 보일 때도 있고 미란이 심해서 궤양까지 된 소견이 보일 때도 있으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 육안으로 살펴보기에 큰 증상이 없는 것 같은데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식도가 손상이 되면서 증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것은 우리가 짐작컨대 속이 쓰리겠구나. 맞습니다. 쓰림 증상이 가장 전형적입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튀김을 자주 하고 신물이 넘어온다. 혹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 아니면 또 정말 예상 외의 증상은 가슴이 아프다. 답답하다. 이런 게 있고요. 흉통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침이 자꾸 난다. 목이 나는 1년 내내 쉬어있다. 이런 경우들이 전부 다 역류성 식도염과 연관된 증상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비인 후과를 가기도 하고요. 다른 질환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는데 증상이 왜 이렇게 다양한 걸까요?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산이 예. 위에 얌전히 있어야지 별로 손상을 안 일으키고 위산이 자기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위벽은 산에 대해서 저항력이 충분히 있는 공간이니까요. 근데 이게 위에 머물러 있질 않고 위에 내용물 혹은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가슴 쓰림 증상이나 산, 신물이 실제로 넘어오는 이런 증상이 있지만 그것 이외에 그 증상은 오히려 없으면서 올라오는 산이 목까지 올라와서 만성적으로 목을 쉬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로 넘어가면서 자극이 돼서 기침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천식의 원인도 상당 부분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그런 연구까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이 건강검진으로 이제 위내시경을 했을 때 역류성 식도염 소견이 나오기도 하고 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된다면서 위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게 확인하는 방법이 위내시경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예. 진단을 붙일 때 1차로 쓰는 방법은 내시경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도염의 정도라든지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동반된 합병증, 식도가 이미 쪼그라들었다거나 아니면 마른 식도 같은 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직학적 진단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로 진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24시간 식도
식도에 산도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식도의 내압 검사를 해서 압력이 어떤가 검사해서 연동 운동 장애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위 내시경으로 진단을 붙이곤 합니다. 네. 그 검사에서 미란이 확인된다는 말도 하잖아요.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미란이 염증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어떤 의미에서 염증이죠. 식도 하부가 염증이 생겨서 일단 초반에는 발적 정도가 생길 거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점막의 표면이 손상이 되면서 미란, 그러니까 점막 표면 손상된 걸 우리가 미란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런 게 동반이 될 수가 있고 더 심하면 더 깊이 해서 아예 궤양까지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동반이 되곤 합니다. 예, 증상이 다양한 만큼 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도 다양합니까? 우선은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위의 내용물이 원래는 음식이란 게 항상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도에서는 위로, 위에서는 치비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는 대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위의 내용물 그리고 위산이 식도로 올라온다는 거는 몇 가지 상황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위액이 분비가 과다되건 아니면 급하게 많이 먹건 어쨌건 위에 내용물이 너무 많아서 십이지장으로 미쳐 나가지 못한 채로 식도로 역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 내용물이 양이 많아진다라는 게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 내부의 압력이나 혹은 복압이 증가하니까 비만이 심화되거나 임신을 했다거나 복수가 많이 찼다거나 이런 걸로 복부 쪽에 압력이 증가하면 역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곳을 우리가 관략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이거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략근 쪽의 압력이 약해져서 이게 잘 막아주지 못하니까 힘없이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더라. 그러면 이런 걸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거나 술이나 아니면 담배를 태신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약물들에 의해서도 관략근의 압력이 감소할 수가 있고 카페인 음료, 커피나 아니면 초콜릿, 그다음에 신 오렌지 주스 같은 것들이 역시 관략근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네, 여기 식습관이 중요하겠네요. 그 야식 즐기는 분들에게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늦게 드시면 그 역류성 식도염이 높은데 실제 그러냐. 그래서 대한소화기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에서 그 해외 연구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면 3시간 전에 식사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잠들기 3시간 그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위험도가 그거보다 더 전 시간에 하는 경우보다 7배 이상 7.45로 연관성이 높더라 하는 것. 이게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소화기 학회에서도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식사 후에 3시간 이내에 누워서 잠자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드시면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예. 네. 하지만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밤에 먹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이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게 되고 역류성 식도염 진단이 내려지면 그럼 이제 약물 치료가 시작됩니까? 그렇죠. 사실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생활 습관의 교정,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습관이나 아니면은 자는 습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좋기는 할 텐데 오히려 이거는 자꾸 재발하는 걸 막는 걸로 일단 필요하다고 하고 일단 증상이 있어서 확실하게 역류성 식도염이다 그러면 최근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산제라든지 위산부비 억제제라든지 장운동 촉진제 같은 약물을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게 치료가 늦어지면 다른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 합병증의 위험은 어떤가요? 이게 사실은 자꾸 장기간 끌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표현을 드리기는 일종의 기능장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략근이 약화가 됐건 어쨌건 다른 분보다 좀 더 역류가 잘 되는 상황이 완전히 없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자꾸 재발하면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사실
드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합병증이라고 하면 일단 미란에서 궤양까지 넘어가면서 혈관을 터뜨리면 출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뭐 금방 보면 아는 거고 바로 치료하면 되지만 그것 이외에 만성적인 합병증으로 우리가 꼽는 것이 첫 번째는 식도 협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식도 하부에서 염증이 자꾸 되풀이 되니까 딱딱하게 되면서 좁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꾸 되풀이 되면서 말의 식도가 생기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식도의 하부에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해서 염증이 자꾸 되풀이 되면 세포가 변형되면서 발의 식도라는 게 마치 세포가 그 장세포 비슷하게 위세포 비슷하게 그러니까 식도세포가 모양이 바뀌어서 이형성이 돼서 발의 식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이것의 위험성은 말하자면 암이 발병하기 쉽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약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PPI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게 PPI라 그러면 우리는 맨날 쓰는 말이라 익숙하지만 사실 일반 분들한테 PPI라 그러면 짜증나지 않나요? 지금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 잘 모르시죠.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인데 예.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는 약물이란 뜻이고요. 네, 그거 외에 또 이제 P캡이라는 것이 또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또 칼륨하고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포타슘에 대해서 경쟁적인 위산 분비를 차단하는 약이다라서 P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PPI라는 거는 우리가 왜 위산이 올라와서 식도를 손상을 시키니까 우선 옛날에는 약이 좀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그 산중화제를 쓰죠. 제산제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건 짐작이 가다시피 들어가는 순간만 잠깐 작용을 하지 그다음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톤 펌프 억제제인 PPI 제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쓰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위산을 아예 분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PPI가 상당 기간 동안 그 위식도 역류질환에 중요한 약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다른 약들도 드시잖아요. 예. 약을 좀 여러 개 복용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래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도 아무래도 재발을 자꾸 하니까 오랫동안 잡수게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뿐더러 이 소위 말하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약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자기의 약효를 충분하게 발휘하려면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흡수해서 대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간에서 혈액으로 내보낸 다음에 위벽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이기도 하고 재발하는 것 때문에 계속 쓰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산을 완전히 억제시켜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위산이 필요한 경우에 위산이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최신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P캡이라는 거 그러니까 칼륨에 경쟁하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산 자체를 만드는 거를 완전히 방해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약 쓰는 거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좀 적으니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최근에 나온 약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오랜 기간 쓰면서 또 문제점 있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뭐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이 약들은 다 복용해도 되는 겁니까?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경우는 사실은 아침 식단 30분 내지 1시간에 드셔야만 그게 활성화가 제대로 되면서 효과가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나온 소위 P캡이라는 그 칼륨을 이용한 위산 억제제의 경우는 식사랑 전혀 관계없이 어느 시간에나 복용해도 되고 복용하자마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예. 뭐 PPI에 만약에 좀 반응하지 않거나 약이 효과가 없다. 그럼 뭐 P캡이라는 그 약을 또 처방하게 되고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오히려 PPI보다 1차 약으로 또 선택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요. 결국 약물의 선택지가 좀 넓어진 셈이 아닐까요? 예. 자, 그럼 기본적인 약 외에 또 다른 약제들도 혹시 함께 처방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위산분비 억제제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약제가 되겠고요. 예. 그것 이외에는 소화관 운동 개선제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악화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정제나 항우울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 조금씩 섞어 쓰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예. 네. 항우울제를 쓰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항상 쓰는 건 아니고요. 원인 되는 것들이 그런 쪽에 관련이 있다 싶으면 같이 사용을 해주면 스트레스로 인한 더 심한 증상은 완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섞어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항상 섞어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그럼 치료 기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일상적으로 한 6주 내지 8주까지 처방할 때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 정도면 증상은 대부분 소실되고 일단 1차로 약을 끊고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거의 한 60% 정도는 1년 안에 증상이 재발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원래 용량보다는 조금 적은 용량 혹은 필요할 때만 먹는 방식으로 약물의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재발의 비율이 높은 편이군요. 예. 네, 맞습니다.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약물을 중단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재발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미란성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경우에 치료를 중단을 임의로 해버렸을 경우는 사실 그게 완전히 치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발이 더 빠른 시간에 생기고 더 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초치료할 때 일정 기간 대략 한 달 내지 2달 정도 되는데요. 2달 정도는 그냥 열심히 약을 드시고 그 이후에 증상이 재발하는 정도나 증상 정도에 따라서 유지요법을 적절하게 쓰거나 상황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 중인 분들 또 피해야 하는 음식들도 있을까요? 있지요.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위에 머물러 있는 기간도 길어지고 또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도 낮추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될 거고요. 물론 폭식이나 과식 다 피하셔야 됩니다. 야식 안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거 외에 직접적으로는 술 마시는 거 역시 악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홍차, 초콜릿 이런 것들이 또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칼슘 통로 차단제라든지 수면제, 통풍약 같은 것들이 역시 하부식도 관략근 압력을 낮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음식과 함께 우리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왜 신과일 주스나 아니면 토마토, 탄산음료도 역시 피하는 게 좋은데 탄산음료에도 역시 카페인이 좀 섞여 있으니까 더더구나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예방법의 하나일 수 있겠네요. 과식, 야식 피하고 또 탄산음료 이런 것도 피하시고 음주, 흡연도 안 하는 게 좋고요. 관계 있습니다. 예, 네. 관계가 있어요. 예. 네. 비타민 C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좀 자극이 있다 보니까 이 공복에는 피해야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비타민C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산성이거든요. 예. 근데 이 자체로 만약에 비타민C의 효과만 바란다면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은 사실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위식도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염증이 자극되면서 증상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할 때는 일단 드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비타민C 보충제를 꼭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네, 비타민C 자극적인 것들도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도 이런 역류성 식도염과도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의 경우는 왜 우리 비만이 있어도 복압이 올라가서 역류성 식도염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 역시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이나 그다음에 복압을 증가시키는 동작이나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역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몸을 구부리는 윗몸 일으키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등척성 운동으로 계속 똑같은 걸 되풀이하는 운동 이런 것들은 자세만 괜찮다면 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거, 몸을 구부리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 과격한 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역류성 식도염 이게 재발도 좀 잦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이게 완치의 개념보다는 좀 평생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정확하십니다. 저는 항상 설명드릴 때 이게 일종의 기능장애, 그러니까 다른 분과 다르게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기는 상황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끌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내가 좀 덜 힘들게 증상이 별로 오지 않게 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그다음에 비만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생활 습관을 기본적으로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 약을 치료 목적으로 충분히 쓰거나 아니면 유지요법을 써주시는 거 이런 게 그래도 평생 완치되기는 어려워도 일상생활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잘 지내실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역류성 식도염의 다양한 증상 때문에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의심 증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병원에 가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는 항상 속이 쓰리다. 그럴 때 물론 우리가 다른 위궤양이나 뭐 이런 다른 위장 질환 의심은 해야 되지만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자꾸 꺽꺽 트림을 하고 신물이 넘어온다. 이때는 뭐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니까 당연히 챙겨보셔야 되고 예. 그것 이외에 일반적인 소화기 증상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또 기침이 계속되고 1년 내내 계속되거나 아니면은 목소리가 내내 쉬어 있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흉통 역시 심장 질환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한 5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바니걸스의 그냥 갈 수 없잖아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